과거 천하제일을 다투던 4명의 고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무림정복을 노리던 혈교는 함정을 파고 그들의 자식들을 붙잡았는데요. 그렇게 4명의 고수는 모두 지하 내옥에 갇히고 말았죠. 혈교는 그들의 무공을 연구하려고 했고 무공교관은 10년의 기한을 받았는데요. 혈교의 무공교관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고수들, 쉽게 무공을 알려줄 리가 만무했죠. 하지만 무공교관은 자신은 내공을 쓸 수 없는 몸이라면서 그들과 대화 끝에 손을 잡기로 합니다. 그렇게 약속한 10년이 지나가고 무공교관은 큰 상처를 입은 모습, 혈교 측에서는 그를 애초에 믿지 않았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4대 고수들은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혈교 측에서는 이들을 전부 처치하려 하는데 웃으면서 내공을 운기하는 무공교관, 갑자기 온몸에 빨간색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데 그는 역천신공을 대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측은 크게 격돌하게 되고 4대 고수들은 가공할 힘을 보여주면서 혈교를 압도합니다. 그 와중에 무공교관을 찾는 혈교의 인물, 역천신공을 대성한 무공교관 역시 강해져 있었죠. 그때 뒤쪽에서 날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는 바로 폐관 중이었던 혈마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전부 죽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한 산골 마을, 한 아이가 사부를 애타게 찾는데요. 아이들이 전부 모여있다면서 연무장으로 오라고 합니다. 무공교관은 죽고 나서 이 무공사부 백수룡의 몸에서 깨어났고 백수룡은 희귀한 절맥을 태고나 내공을 쓸 수 없는 몸이었죠. 그를 낳고 어머니는 죽고 말았고 몸이 약한 그를 위해 아버지는 산골로 와서 무관을 차린 것입니다. 내공을 못 쓰는 병을 고치기 위해 수소문을 하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유서를 쓰고 죽었던 백수룡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몸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백수룡이 그의 아버지를 보러 갔는데 아버지는 그를 혼내려고 부른 것 같은데요. 오히려 뻔뻔하게 구는 아들의 머리통을 후려버립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백무관의 관장 백무흔입니다. 그때 백무흔을 부르는 한 아이가 달려오고 자신의 형님을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데요. 아이는 온몸에 큰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백무흔은 서둘러서 아이의 혈도를 짚어 응급처치를 해주고 자신의 제자에게는 별일 없을 거라고 안심시키는데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고 묻고 아이는 진무관 놈들이 그랬다고 대답합니다. 심지어 아이에게 살초를 쓴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백무흔은 다음날 바로 진무관을 찾아가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다음날 백무흔과 백수룡은 진무관을 찾아가고 남궁세가의 반개라는 진무관주를 보는데 발걸음만 봐도 딱 2류밖에 안 되는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무관주는 어린애들 싸움이라면서 뻔뻔하게 대답하고 백무흔은 제자를 공격한 아이에게 훈교를 하는데 진무관주는 오히려 무슨 행패냐고 소리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구경꾼들이 비무대에 있냐면서 모여드는데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는 진무관주의 소개를 하고 구경꾼들은 그가 정말 남궁세가의 사람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백수룡, 대단하다면서 진무관주를 띄워주기 시작하는데 그러더니 자신은 사파무공인 줄 알았다고 얘기해버리고 구경꾼들 역시 사파라는 말을 듣고는 놀랐는데 무언가 찔렸는지 부들거리는 진무관주. 백수룡은 거기에 남궁세가에 연락해서 화환을 돌리자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욕지거리를 내뱉는 진무관주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책임질 수 있겠냐면서 나서고 백수룡은 그가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걸 느끼는데 사파 나부랭이들이라며 한 방 날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낄낄대며 웃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갑자기 기운이 모여들더니 몸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건장한 몸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짐을 느낀 구경꾼들이 나가려고 하지만 진무관의 무사들이 출구를 막고 서 있네요.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한 백무흔이 검을 뽑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자 진무관주가 검을 뽑고는 백무흔에게 달려들고 둘은 서로의 검을 맞대기 시작하는데요. 백무흔은 아들 걱정에 제대로 된 실력을 내지 못하고 백수룡은 그것을 알고 빠르게 끝내려고 합니다. 사파고수는 백수룡에게 접근하고 공격하는데 자신을 얕잡아보고 동작이 느려진 것을 눈치챈 백수룡, 허점을 발견하고는 되려 반격을 성공합니다. 반격을 허용한 사파고수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백수룡에게 향하는 공격이 닿지 않고 오히려 백수룡에게 혈도를 찔리게 되는데요. 내공이 없음에도 잠깐의 틈을 만든 백수룡은 사파고수를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한참을 맞기만 하는 사파고수.
분노에 가득 차 헛공격만 계속하는데 결국 백수룡에게 정수리를 얻어맞게 되고는 털썩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만 해요. 내공이 없는 백수룡에게는 조금 무리였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백수룡의 뒤로 일어나는 사파고수, 공격을 피하기에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찰나 백수룡을 돕기 위해 달려온 백무훈, 그대로 사파고수의 팔을 잘라버리면서 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무리를 하게 된 백수룡은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진무관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나고 백수룡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네 고수의 무공을 생각하고 그들의 후계자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그때 백수룡에게 다가오는 백무훈, 무림맹에서 사람이 찾아왔다고 말하는데요. 그들을 찾아온 것은 무림맹 조사단주 비응객 고주열. 어째 그를 맞이하는 백무훈의 모습이 이상한데요. 고주열은 백무훈에게 어디선가 본 적이 있지 않냐 묻고, 고주열의 수하들은 진무관주를 데리러 갑니다. 백무관 사람들에게 고주열은 한 가지를 말해주는데, 그들이 혈교의 끈앞풀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혈교라는 말을 듣고는 화들짝 놀라는 백수룡. 백무훈은 혈교가 부활할 수도 있는 거냐고 묻는데, 그 말을 듣고는 백무훈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고주열. 할 말을 다 하고는 이제 가보겠다면서 일어서는데, 당장이라도 경공을 펼칠 수 있게 긴장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는 백무훈의 목소리가 익숙하다고 하는데요. 숨이 막힐 정도의 위압감을 보여주는 고주열. 백무훈은 그의 모습을 보고는 결국 들켰냐며 자조하는데, 경공으로 순식간에 백무훈의 앞으로 온 고주열.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둘은 같은 학관을 다녔던 사이였던 것이죠. 그렇게 세 사람은 술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한참을 마시다가 백무훈을 부르는 고주열. 약빙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약빙은 그의 죽은 아내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청룡학관에서 일을 할 생각이 있냐고 묻고, 일타 강사가 된다면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 관심을 보이는 백수룡과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다음날 고주열에게 꿀물을 타주는 백수룡. 백수룡은 고주열을 굉장히 맘에 들어 하네요. 이만 가보겠다면서 고주열은 자리를 일어나고 빠른 경공을 보여주면서 무림맹으로 돌아갑니다. 백무훈은 청룡학관에 가겠다는 백수룡이 걱정되고 아들이 무림세계에서 몸담는 것을 싫어하는 듯한데, 백수룡이 내공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수룡은 자신은 학생으로 갈 생각이 없다면서 강사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고 합니다. 백수룡은 전생에 자신이 들은 고수들이 숨겨놓은 영약을 찾으러 가는데, 산속에서 공간이 일렁이는 곳을 발견합니다. 진법이 그대로인 걸 보니 영약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영약이 있는 곳을 지키는 짐승이 보이는데,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들었던 것은 쬐깐한 범이었는데 벌써 컸네요. 호랑이는 자기 쪽으로 오지 말라는 듯 선을 긋는데, 백무훈은 가난이 죄라면서 결국 검을 뽑게 됩니다. 그렇게 영물과 한판 겨루기를 시작하는 백무훈. 영물답게 백무훈에게 뒤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백수룡의 신경을 쓰다가 뒤를 잡힌 그는 결국 바위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백수룡이 돌팔매질로 아버지를 도와주는데 끝까지 아들에게 나서지 말라고 하는 백무훈. 결국 아들에게 못 이기고 둘은 협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물 호랑이를 잡아버린 두 사람. 백수룡은 호랑이의 배에서 영단을 꺼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앞에 보이는 정자로 올라가는데, 그 뒤에 보이는 것은 좋기 100년은 산 것 같은 하수호들이 있었습니다. 울컥하는 마음과 함께 하수호를 캐는 백수룡. 그래도 몸을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온 김에 온천욕을 하자는 백수룡. 물이 좋아 보인다면서 물에 손을 담그는데, 그때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하수호가 문제가 아니라는데요.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운철이었죠. 헬마검의 재료였던 운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백무훈은 감당할 수 없는 보물은 화를 부른다면서 운철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말에 반박해주는 백수룡. 결국 아들의 말에 넘어간 백무훈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두 사람. 백무훈은 호피를 팔러 갔다 온다는데, 먹지 말라고 한 하수호를 집어든 백수룡. 박천신공을 위해 하수호를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수호를 먹어버리는 백수룡. 넘치는 연기로 혈도가 터지려고 하는데요. 내공으로 연기를 누르며 운공을 시작하는 백수룡. 하지만 연기는 만만치 않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이겨내고 운공을 마친 백수룡. 영초의 힘으로 역천신공 일성에 다다른 그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연약한 몸을 바꾸기 위해 외공을 시작하고 농림투항의 동문무공을 연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무공 연습을 하는 백수룡. 그의 꾀죄죄한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백무훈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소호를 복용한 것을 눈치채는데 위험한 짓을 한 아들을 혼내는 아버지입니다. 그날부터 백수룡은 농림 18식을 수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고주열로부터 연통이 오고 청룡학관의 신입 강사를 뽑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청룡학관으로 떠나는 백수룡을 막아선 백무훈. 동네 사람들까지 전부 모여들었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까지 아들을 막아서는 걸까요? 결국 두 사람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대련을 시작합니다. 인류 무사답게 백수룡을 몰아치는 백무훈. 하지만 백수룡은 곧장 그의 검을 보게 되고 순식간에 아버지의 검과 맞댈 정도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백무훈의 검을 쉽게 피해내고 검을 목에 들이대면서 말하는데 자신과 어머니의 일은 전부 당신의 탓이 아니라면서 더 이상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네요. 결국 자신을 올가매던 마음을 벗어던진 백무훈. 그렇게 배웅을 받으며 자신의 백무관을 떠나게 됩니다. 길을 나서는 백수룡을 부르는 백무훈. 청룡학관에 가면 외조부가 있을 거라는데 그가 바로 청룡학관의 학생 주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과는 의절한 지 꽤 되었다는데 아무튼 어떻게 대할지 모르니 조심하라고 일러주네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길을 나서는 백수룡입니다. 청룡학관으로 향하는 백수룡. 저녁때가 되자 한 객잔에 들르게 되는데요. 간신히 인류가 되어 보이는 시끄러운 무사를 보게 되고 시끄러운 무사에게 시비를 거는 한 남자. 백수룡은 그가 고수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저 정도 나이에 절정고수라면 천재이거나 대단한 가문 사람이었죠. 기운을 느끼고 별 수 없다는 듯 일어나는 시끄러운 남자. 자신의 자리까지 남자에게 뺏기고 맙니다. 객잔의 사람들은 남자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백수룡의 옆에 앉았는데요. 자신을 보고 반응을 한 백수룡에게 관심이 생긴 것이었죠. 자신을 악연호라고 소개한 남자가 손을 내미는데 창으로 유명한 아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악연호는 백수룡이 마음에 들었는지 형님으로 부르겠다는데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면서 친해지고 악연호는 재밌을 것 같다면서 백수룡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여비는 전부 내준다는 말에 허락을 하네요. 그렇게 남창에 도착한 두 사람. 백수룡은 우선 갈 데가 있다면서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가 향한 곳은 바로 고주열이 있는 곳. 고주열은 미리 써둔 추천서를 백수룡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해결하면 큰 도움이 될 일을 맡아보겠냐는데 민간인이 무리민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용한 마공이 혈교의 마공일 것 같다고 합니다. 이력서에 한 줄을 그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이 그 일을 맡아보겠다고 하는 백수룡입니다. 그렇게 관청으로 향하는 두 사람. 사건을 담당하는 포두, 청천이 그들을 맞이하고 세 사람은 곧 시체를 보러 가는데 잘 모르겠다면서 관련자들을 보러 가자는 백수룡. 사건에 인물이 있는 적화루로 향하는데요. 첫 번째 용의자인 부인은 자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고 그때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크게 들려오는데 그들이 있는 방 안으로 사람이 한 명 날아옵니다. 사람을 날린 이가 바로 두 번째 용의자 노인의 아들 허일이었죠. 부인은 저들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허일은 여인을 포로로 붙잡고 협박을 하는데요. 악연호는 보고만 있을 거냐고 포두에게 묻는데 청천은 가족 간의 일이라며 나설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리민은 무리민이 상대하는 법. 곧바로 악연호가 창을 꺼내고 여인을 구해내는데 상황을 눈치챈 허일이 악연호를 돈으로 매수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그에게 창으로 실컷 얻어맞고 맙니다. 그리고 허일에게서 헌호인의 아들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을 듣고는 마지막 용의자를 만나러 갑니다. 마지막 용의자는 대뜸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청천은 이 사람을 유력하게 보는 듯하고 남자는 자신이 진짜 아니라면서 손사래를 치는데 그에게서 노인의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백수룡은 청천에게 왜 유언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냐고 묻고 그가 일부러 유언장에 대해 함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천에게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날 밤 백수룡의 숙소.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악연호가 큰일이 났다면서 그를 찾아오고 헌호인의 저택에 불이 난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청천은 허일이 불을 붙였다면서 그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백유서를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백수룡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청천을 따라갑니다. 누군가 그를 따라오고 있음을 눈치챈 청천. 냅다 검을 뽑아 들이대봤지만 그는 백수룡이었고 범인이 익힌 마공이 혈우마공이라는 백수룡. 청천이 익힌 것은 아류라는 말을 하는데 불을 붙인 게 그라는 사실을 신발을 보고 알았던 것이죠.
자신이 범인임을 들킨 청천이 달려들고 청천은 헌호인이 자신의 생부였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생명을 갉아먹는 혈우마공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백수룡은 그보다 훨씬 강자였고 손쉽게 청천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렇게 날뛰는 청천을 순식간에 눕혀버린 백수룡. 청천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탄하는 자신에게 흙립을 쓴 사내가 혈우마공에 채자를 줬다고 합니다. 그 무공 덕에 자신은 포두까지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자신을 방관한 헌호인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렇게 일을 벌인 청천이었습니다. 백수룡은 둘만의 비밀로 남기겠다고 하는데 목숨값과 혈우마공의 부작용을 대가로 유언장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적화루를 찾아간 청천. 헌호인이 남긴 유언장을 찾았다고 말하는데요. 한 사내를 소개하면서 유언장에 적힌 상속자라고 합니다. 유언장을 확인한 부인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며 유언장을 믿지 못하겠다고 소리치는데요.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입을 열고 그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는 복호위. 심지어는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큰 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데요. 사실 상속자의 정체는 임피명구를 쓴 백수룡이었고 청천과 짜고 친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무린맹으로 찾아간 백수룡. 고주열에게 이 사건을 해결했다고 말해주는데요. 그렇게 이력서에 한 줄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청룡학관 입사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는 면구를 쓰고 다시 적화루로 향하는데 그가 없는 사이 복호위가 적화루를 관리하고 있었고 복호위에게 야장과 영약을 맡기고 떠나는 백수룡입니다. 혈교에 대해 생각하면서 방으로 돌아가는데 악연호는 백수룡을 찾아와 무언가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저잣거리에 붙어있던 방이었는데 청룡학관 강사는 학생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다는 것이었죠. 심지어는 처음 석 달간은 임시 강사로 채용이라는데 지원자가 벌써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악연호는 어차피 늦은 거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데요. 당장 준비하러 가자면서 그를 이끕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면접날이 다가오고 신입 강사 면접생들이 등장하는데요. 학생의 부회장이 그들을 보고 있는데 놀라고 백수룡과 악연호의 자태에 놀라버린 것인데요. 악연호가 말한 전략적 접근이 이것이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면접을 보기 위해 대기하는데 그곳에서 시끄러운 인류무사를 만나게 된 악연호. 객잔에서 만난 뚱뚱보라면서 아는 체를 하는데 자기소개를 하는 곽두용에게 날아오는 무언가. 백수룡과 악연호를 괴롭히지 말라며 학생들이 물건을 던진 거였죠. 그리고 그때 학생 주임이라며 한 노인이 등장하고 그는 눈빛 하나로 곽두용을 쫓아내버리는데 그가 학생 주임이라는 것을 들은 백수룡. 어딘가 익숙한 모습에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가는 백수룡을 쳐다보는 학생 주임이네요. 면접관들부터 화려한 면접장. 유명한 고수들이 면접을 보고 있었는데요. 각자 자신들의 소개를 시작하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인 백수룡을 무시하고 악연호에게 말을 거는데 노골적으로 자신을 무시하는 면접관. 외공 강사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요. 자신은 외공에 자신이 있다며 다른 건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골학관에서 애들이나 가르쳤다며 말을 하는데 심하다면서 말하는 악연호를 막는 백수룡. 외공으로 이 자리에서 면접관을 박살내겠다고 하는데 눈치 빠른 악연호가 이상이라면서 백수룡을 끌고 나갑니다. 한편 학생 주임은 떠나는 백수룡을 보고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명부를 확인하더니 무언가 생각이 난 모양입니다. 한편 면접관은 백수룡이 건방지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관주는 그가 재밌다면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악연호와 백수룡은 면접이 끝나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그런 그들에게 말을 거는 같이 면접을 본 사람 명의로 함께 식사를 하자면서 자신이 대접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다음 실기시험에 대해 아냐고 묻는데요. 그는 상동학과의 악연호와 친해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의 뒤로 누군가가 다가오는데요. 백수룡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학생 주임입니다. 그렇게 밖으로 향한 두 사람. 부친의 성함이 뭐냐고 묻는 학생 주임입니다. 그제서야 외조부에 대한 것이 생각난 백수룡. 학생 주임은 백무흔이냐며 검을 뽑는데요. 엄청난 기운을 느끼면서 대처할 준비를 하는 백수룡. 학생 주임은 덤비려면 죽일 각오로 덤비라는데 백수룡은 냅다 바닥에 머리를 박는데요. 그리고는 손자가 뒤늦게 인사를 올린다고 합니다. 누가 네 할아버님이냐며 버럭하는 학생 주임. 자신의 어머니는 약빙이라면서 절을 올리는데 그러자 백수룡에게 다가오는 학생 주임. 어머니를 닮았다면서 얼굴을 잡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까먹었다는 말은 못하는 백수룡. 그렇게 다행히도 불상사를 면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백수룡인데요. 명의로는 학생 주임의 벼로가 검치라면서
전전대 고수로 청룡학관 강사로 일한 세월만 3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이 한 남학생과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 다른 얘기를 하자는 백수룡. 명의로는 실기에 대해 얘기하며 첫 번째는 시범 강의이고 학생 평가가 5할이나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련이라면서 기존 강사들과 대련을 통해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데 마침 학생회에서 야외 행사를 한다기에 가보기로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로 북적대는 행사장. 그때 이들에게 다가오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한 여인이 악연호와 백수룡에게 말을 거는데요. 교칙 위반이라면서 여인을 잡는 두 사람. 이들은 전부 학생회 소속이었죠. 어느 정도 둘러본 백수룡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곳으로 한 사람이 공격받고는 날아가고 술에 취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를 보고는 광마라고 말하는 백수룡. 그 벼로가 싫었는지 백수룡의 멱살을 잡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백수룡은 정파놈들보다 재밌다면서 오히려 웃고 학생의 남자들은 술에 취한 헌원광을 저지하는데 헌원광은 오히려 웃으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학생의 두 남자는 협공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세 사람은 검을 맞대는데요. 술에 취해 비틀대면서도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헌원광. 심지어는 혼자서 두 사람을 밀어내는데 신나서 달려드는 헌원광의 모습. 하지만 더 많은 학생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이어서 적당히 하라면서 팽사역이 등장하는데요. 학생회에게도 꿈쩍왔던 헌원광이 그를 보고는 움찔하고 팽사역은 청룡학관 동아리연합회 회장이라고 하네요. 가문의 사건으로 꼼짝 못하는 헌원광입니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이동하려는 백수룡 일행. 팽사역이 그들 앞에 서서 인사를 건네는데요. 백수룡은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그를 지나쳐가려고 하지만 팽사역은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초대합니다. 그곳에는 대부분 면접을 본 지원자들이었는데 모두에게 말을 걸며 단상 위로 올라간 팽사역.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면접에 합격한 사람들이라는데 아직 면접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모두가 놀라고 자신들을 초대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백수룡입니다. 역시 다른 사람들은 팽사역에 눈에 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곳을 잠시 빠져나온 백수룡은 누군가와 마주치는데 마주친 하인에게 사람 좀 불러달라면서 귓속말로 무언가를 말해주는데요. 그 말을 듣자 허둥지둥 뛰어가는 하인입니다. 그때 명의로가 큰일이라며 그를 부르고 팽사역이 악연호에게 자꾸 시비를 걸고 있다는데요. 백수룡은 자신도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그때 안쪽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팽사역이 찢어진 옷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악연호에게 학생을 희롱했다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적당히 하라고 하는 백수룡. 냅다 팽사역의 따귀를 올려 쳐버리는데요. 한 대 맞고 뒤로 날아가 버리는 팽사역. 하인이 그를 도와 부축해주는데요. 그를 협박하는 팽사역 앞에서 느긋해 보이는 백수룡입니다. 그때 그들이 있는 곳에 포두가 출두하게 되고 청천은 미성년자 음주 단속을 나왔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는 놀라게 되는 팽사역. 포두에게 이건 무림의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신고를 한 건 당연하게도 백수룡이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달라는 팽사역에게 뇌물중여 혐의를 추가하는데 포두에게 거짓말을 해대는 팽사역. 다른 사람들마저 팽사역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 악연호는 오히려 잘못은 팽사역이 했다면서 자신의 가문을 걸고 맹세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의 뒤에 등장한 학생 주임. 백수룡은 할아버님이라고 부르며 그를 환대하는데 팽사역이 일을 벌였다는 걸 눈치챕니다. 설명을 듣고 사람들이 다친 것을 눈치챈 학생 주임. 팽사역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는 청천에게 자신이 전부 책임지겠다고 하고 청천은 그에게 뒷일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개별 면담을 실시한다는 말에 잔뜩 쫄아있는 팽사역이네요. 혈교 최고의 무공교관, 시골 무관의 사부로 환생하다. 1타 강사 백사부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21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로 가득한 출근길의 모습. 오늘도 지옥같은 통학을 하고 있는 주인공 유성우. 성우의 후배인 한호와 같이 학교로 갑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 한호. 하늘에 이상한 것을 봤다고 하는데요. 이상한 글자가 써있는 광경을 목격한 것이죠. 성우는 한호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호가 가리킨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빨리 강의실이나 가자면서 재촉합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수업을 듣는 두 사람.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성우의 앞에 무언가 나타나는데 직업을 선택하라는 시스템 창이 나타난 것이었죠. 갑자기 강의실의 불이 전부 꺼지면서 다른 학생들의 앞에도 나타난 시스템 창.
환각이나 홀로그램 같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시스템 창에서 카드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다른 학생들은 함부로 만질 생각도 못하고 한 학생의 앞에는 큰 대검이 떨어지는데 자신의 앞에 떨어진 검을 보고는 어리둥절해 하는데 방금 그 학생은 전사 카드를 골랐던 것이죠. 성우는 잘 모르겠지만 별의 개수가 많은 카드를 고르고 그렇게 네크로맨서라는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직업 선택이 종료되고 다시 불이 켜지는 강의실. 학생들은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리둥절해하고 전사 학생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성우. 그때 강의실로 한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오는데 작은 몬스터가 남자를 처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몬스터는 바로 고블린이었죠. 가장 앞에 있었던 성우가 타깃이었습니다. 성우는 옆에 있던 의자로 고블린을 때려버리고 그렇게 의자로 고블린을 처치해버립니다. 고블린을 사냥해 10골드를 얻었다는데 마치 판타지 게임과도 같은 모습이었죠. 그리고는 처치한 고블린이 자신의 권속이 된다는데 자신이 처치한 고블린의 시체에서 일어나는 해골, 스켈레톤을 만들어낸 네크로맨서 성우입니다. 네크로맨서는 언데드를 부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곧이어 강의실로 들어오는 두 마리의 고블린. 성우의 바로 앞까지 단검을 들고 걸어오는데 성우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권속에게 명령을 내리고 단검을 들고 고블린에 맞서 싸우는 스켈레톤. 하지만 2대1인 불리한 상황에 밀리고 있는데 그걸 보고는 성우가 나서게 됩니다. 전사 카드를 고른 민수에게 검을 좀 달라고 해보지만 멍청한 민수는 검을 줄 리가 없었죠. 결국 다시 의자로 고블린을 공격하는 성우. 고블린 두 마리를 추가로 사냥해 성공합니다. 자신의 첫 스켈레톤은 한쪽 팔을 잃고는 성우에게 오는데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스켈레톤을 마주하고는 왠지 기분이 나쁘다고 다른 데를 쳐다보라고 합니다. 잡았던 고블린들도 역시 자신의 권속이 되었네요. 그때 밖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오고 전 세계에서 이들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려는 이들에게 달려드는 고블린들. 성우는 스켈레톤들로 고블린을 막아서고 다른 학생들에게 모두 도망가라고 하는데 자신은 도망가기보다는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물론 스켈레톤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때 고블린에게 머리를 맞은 스켈레톤. 스켈레톤도 죽지 않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체력의 개념이 없는 시체와 싸우다 지친 고블린들. 결국 사냥에 성공하고 마는 성우입니다. 자신의 레벨도 2로 한 단계 상승하는데요. 레벨업 카드를 선택하라면서 뜨는 5개의 카드들. 스킬 랜덤 카드를 고르는 성우인데 자신의 최대 권속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만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남은 만화는 고작 3이었죠. 성우는 스켈레톤들과 함께 건물을 탈출하고자 합니다. 한편 건물을 나가는 길에 한호를 만난 성우. 둘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가기로 하는데요. 그곳을 지키고 있는 고블린 떼들과 조우합니다. 스켈레톤들과 한판 싸움을 하는 고블린들. 그때 갑자기 손을 번쩍 드는 고블린 10장. 고블린 10장이 차고 있는 팔찌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고 야생의 광기라는 스킬로 고블린들을 강화합니다.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스켈레톤들인데요. 성우는 고블린 10장이 차고 있는 팔찌가 문제인 것을 깨닫고 곧발로 고블린 10장에게 뛰어가는 스켈레톤. 그대로 팔찌를 차고 있는 손목을 베어버립니다. 스킬이 해제되고 약해진 고블린들은 일도 아니었죠. 첫 스켈레톤은 이어서 고블린 10장마저도 처치해버립니다. 그렇게 고블린 10장의 무기를 얻게 되는 성우. 그가 사용하던 야생의 광기도 사용 가능해집니다. 아래층의 카페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총학생회라는 사람이 학생들을 인솔하는 듯합니다. 그는 바로 이진석. 학생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했죠. 진석은 성우에게 같이 일반 학우들을 보호해달라는데 그때 계단 위에서 고블린들이 오고 있다고 하고 성우는 한호와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 건물이 강력한 마력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것. 진석은 보스트몬스터보다 군대를 믿는 것 같네요. 그때 학생들을 습격하는 고블린들. 성우는 스켈레톤들로 고블린들을 막아서는데 그제서야 학생들은 성우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성우는 모든 고블린들을 처치하는 데 성공하고 그 모습을 보고는 환호하는 학생들입니다. 성우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하고 여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보스몬스터를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보스몬스터는 옥상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무서워서 같이 가기 싫어하는데 그때 혼자서 같이 가자고 나서는 한 사람. 차코갑사라는 직업을 가진 윤지수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보스몬스터를 잡기 위해 옥상으로 가게 됩니다.
옥상으로 가는 길에도 고블린들이 막고 있는데 고블린에게 바로 덤벼드는 지수. 다른 고블린들은 성우가 전부 쓸어버립니다. 그곳에서 밖으로 나갔던 교수님이 다친 걸 보게 되었고 교수님은 자신 때문에 학생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옥상에 고블린보다도 끔찍한 괴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숨이 끊어지는 교수님. 교수님의 말을 듣자 전용 퀘스트가 생기는데요. 퀘스트를 깨기 위해서라도 보스를 잡으러 갑니다. 옥상에는 고블린들이 자신들의 집을 지어놨는데요. 성운회를 보고는 전투태세를 갖추는 고블린들. 성우는 고블린 팔찌를 사용해 스킬을 써주고 야생의 광기를 받은 스켈레톤들을 앞선에 내세웁니다. 고블린과 스켈레톤의 치열한 싸움. 그때 그들의 앞에 등장하는 고블린 백부장. 한 방에 스켈레톤을 부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네크로맨서 스켈레톤을 다시 일으키는데 이대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우. 그때 백부장을 뒤에서 공격하는 지수. 성우도 지수에 맞춰 스켈레톤을 돌격시킵니다. 그렇게 사방으로 스켈레톤에게 둘러싸이게 된 백부장. 그럼에도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백부장인데 스켈레톤들을 한 손으로 도륙내고 있습니다. 그때 성우가 백부장의 뒤로 검 하나를 던지고 공중에서 그 검을 잡은 스켈레톤. 1분도를 잡자 외팔의 무사라는 시너지가 생기는데 스켈레톤을 협공하기 위해 성우 역시 백부장에게 덤비고 지수도 뒤에서 백부장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결국 백부장의 팔 한쪽을 전투불능으로 만들어내고 스켈레톤을 희생시킬 생각을 한 성우. 스켈레톤은 그대로 백부장에게 검을 휘두르는데 희생이 아니고 백부장의 목을 잘라버리네요. 그리고는 백부장의 마력을 흡수해 진화하는 스켈레톤. 권속들은 편재 시너지를 가진다고 합니다. 백부장을 잡고는 랜덤 카드를 선택하는 이들. 성우는 뼈무기 제조라는 스킬을 얻게 됩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옥상을 빠져나오는 성우.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카페에 모여 있었는데요. 성우네들은 카페를 벗어나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밖은 고블린과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했는데 나가면서 다른 무리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 역시 성우네와 마찬가지로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리더와 진석은 아는 사이처럼 보이는데 무리에 합류하려면 스켈레톤을 파괴하라는 리더. 성우의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검을 들고 그대로 성우와 한호를 데리고 그곳에서 멀어집니다. 알고 보니 리더는 학생회장으로 유명한 비호감이었습니다. 성운애들은 산책로를 돌아 캠퍼스를 빠져나가려 하고 그렇게 뒤로 보이는 산책로를 따라 걷는데 계단 위에서 보이는 몬스터의 뒷모습. 고블린이 아닌 더 강한 오크였습니다. 오크는 성운애를 보자마자 달려드는데요. 들고 있던 도끼를 내려 찢기 시작합니다. 그런 오크의 앞을 막아서는 스켈레톤 오르니. 외팔의 무사의 효과로 오크의 공격을 피하며 공격합니다. 성우는 일단 계단을 벗어나 평지 쪽으로 가려 하고 올라온 이후 인원수를 이용해 오크를 둘러싸는데요. 스켈레톤들은 오크에게 무기를 던지며 공격하지만 오크에게는 한입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오르니에게 빈틈을 보인 오크. 그대로 오크의 목에 검을 박아버립니다. 보스 고블린보다는 조금 쉬웠던 오크네요. 성우는 오크의 뼈로 무기 제조를 시작하고 뼈로 만든 무기는 생각보다도 더 가벼웠는데요. 덕분에 스켈레톤의 공격력이 더 증가했습니다. 성운에는 오크를 지나쳐 앞으로 전진하는데요. 차로 가득한 캠퍼스의 입구가 역시 마력으로 봉인되어 있고 오크 부대가 사냥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큰 무리에 더 많은 전사가 간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쪽은 3명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이들에게도 오크 전사들이 습격을 하고 성우는 스켈레톤들을 활용해 함정을 파기로 하는데요. 오크들은 성운애를 찾느라 두리번거리고 한호가 큰 소리로 오크들을 유인하는데 한호의 목소리를 듣고는 냅다 뛰어가는 오크들. 갑자기 오크들의 앞에 커다란 벽들이 생기고 한 곳으로 몰아넣은 후 공격을 가하는 성우의 스켈레톤. 성운애는 손쉽게 오크 사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성우의 무리. 이번에는 오크에게 공격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성우는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켈레톤들을 트럭에 태워 이동시키는데 트럭으로 오크들을 밀어버리면서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버스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 안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TV 모니터가 아이템을 뱉어낸다는 것. 바로 상점 시스템이었던 것인데요. 보상으로 무제한 티켓이 있던 성우는 골드 룰렛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1등 상품인 전설급 오브를 얻게 됩니다.
그 외에도 방패 하나와 지수는 검을 한 자루 얻게 되네요. 한편 성운회와 갈라졌던 학생회장의 패거리들, 오크들을 맞이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그들의 앞으로 등장하는 버스 한 대, 성우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온 것이었죠. 그리고 다시 서로를 마주하게 된 두 진영. 살고 싶다면 장비를 해제하고 버스에 타라고 하는데 그때 보스몬스터의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타는 성우입니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인해 붐비는 상황. 성우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오크에 맞설 거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는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우는 혼자서 그들을 상대할 거라고 하죠. 그 말을 듣고 비웃는 학생회장 패거리. 지수 역시 이번에는 너무 무모한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스켈레톤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온 성우. 다른 사람들은 버스에 타서 여차하면 구하러 오겠다고 합니다. 오크들은 성우를 보고는 우르르 몰려오고 좁은 계단 위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성우. 먼저 달려오는 오크들에게 단검을 투척하는데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둔기를 내려찍는 스켈레톤들. 물론 오크들에게는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합니다. 그때 무언가가 오크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그것은 바로 언데드로 만든 오크의 시체였습니다. 지치지 않는 언데드의 싸움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이 광경을 보고 놀라는 한호와 지수. 이런 싸움이 가능했던 건 바로 전설급 오브 덕분. 오른도 이제 검을 뽑고 전장에 나서는데 오크들 사이를 헤집으면서 베어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100킬을 해내며 티켓을 얻는 성우. 그때 한 대의 버스가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결계가 쳐진 문 밖으로 나가려 한 것이죠.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의 패거리들은 오크의 인질이 되고 맙니다. 그걸 보고는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성우. 이제는 지체할 것 없이 보스를 토벌하러 가는데요. 보스 몬스터가 있는 체육관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는 어둠의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이진석은 오크에게 잡혀 인질이 되어 있었는데 이진석의 목을 순식간에 잘라버리는 오크들. 그리고 추장에게서는 어둠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데 심연의 숨결을 사용하는 하급 흑마술사 오크였죠. 한편 심연의 숨결을 들어마신 성우는 뭔가 이상했는데 일시적으로 일체각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늘어난 권속의 수만큼 병사들을 일으키고 스켈레톤들로 추장을 공격하는데요. 죽여도 되살아나는 스켈레톤들. 그런 스켈레톤들에게서 죽음의 냄새를 느끼는 추장입니다. 스켈레톤들은 추장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번에도 마무리를 하는 오른이네요. 오른은 추장의 마력을 흡수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추장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빛. 악마의 혈석을 주신 성우는 악마 속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보스를 잡은 성우에게 환호를 보내는 사람들. 캠퍼스를 막고 있던 마력 결계들도 부서집니다. 사람들은 이제 캠퍼스를 벗어나려고 하고 버스를 타고 근처에 있는 부대로 가보겠다고 하네요. 버스가 가고 갑자기 성우와 한호를 잡는 지수. 그들의 머리 위 하늘에 무언가가 날아다닙니다. 필드보스인 와이번 알파 메일이었죠. 성우는 와이번을 보고는 더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꽤나 지나고 레벨도 많이 올린 성우. 근처에 있는 고블린들을 사냥하고 있는데요. 그때 발견한 버려진 군용 트럭. 그곳에서 살아남은 군인 생존자를 발견하는데 한 명은 고블린에게 당해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그들은 발사되지 않는 총 때문에 당했던 것이죠. 상점에서 물약을 얻었던 한호. 다친 군인은 자신의 정보와 바꾸자고 하는데 근처에는 황소만한 거대 늑대들이 있다고 하고 또 근처에서 파란색 QR코드를 봤냐고 묻는데 그것을 핸드폰으로 스캔하면 어플이 하나 깔리고 그 어플이 바로 유일하게 생존자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어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포션을 얻은 남자는 포션을 사용하고 두 사람은 성운회와 갈라져 부대로 복귀합니다. 성운회는 남자가 말한 파란색 QR코드를 찾고 어플에 들어가자 여러가지 게시판이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운영자가 쓴 공지글도 있네요. 게시물을 작성하려면 1000골드가 든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상한 게시물을 발견한 이들. 댓글은 작성자가 삭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운회는 우선 한호의 집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이동 중 한 부녀가 고블린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는데 고블린들은 단검을 들고 부녀에게 덤벼들지만 순식간에 고블린들을 전부 처치해버리는 성우. 부녀에게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네요. 고블린들은 성운회를 보고 아파트 지하로 숨는데 그곳은 바로 숨겨져 있던 던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하 던전으로 들어간 성운의. 그곳은 슬라임들이 질비해 있는 던전이었는데 슬라임은 닿는 금속을 전부 부식시키고 있었죠. 그때 보스몬스터인 엘더 슬라임이 등장하고 성우는 부식되지 않는 뼈무기로 슬라임을 상대하는데 뼈무기를 모아놓은 가방을 슬라임에게 먹여 공격합니다. 그리고 죽인 슬라임을 병에 옮겨 담기 시작하네요. 슬라임이 죽고 난 곳에서 슬라임의 코어를 얻게 됩니다. 그때 한호가 게시판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작성자가 계속해서 댓글을 삭제하고 있었던 것인데 뭔가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성우입니다. 한편 게시판에 글을 쓴 당사자들은 누군가가 또 근처에 도착했다는 댓글을 보는데요. 이들은 피주머니를 유인하는 뱀파이어였죠. 댓글을 쓴 것으로 보이는 3명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차로 박아버리는데요. 사실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스켈레톤들이었고 누군가가 차에 탄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성우는 이들이 함정을 판 것을 눈치채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끄집어낸 이를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조직도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는데요. 대답 대신 일어나 성우를 공격하는 남자. 그때 오르니가 남자의 팔 쪽으로 뛰어오르고 남자의 팔을 단번에 잘라버립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남자를 뒤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묻는 성우. 대답을 듣기도 전에 팔이 잘린 남자가 인지를 죽여버리는데 손목의 뼈가 마치 칼처럼 변해있는 남자. 죽인 남자의 피를 마시기 시작하는데요. 뱀파이어는 피를 마시면 능력치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자를 공격하는 스켈레톤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남자. 순간적으로 비어있는 성우를 노리는데요. 그렇게 남자의 팔에 당하기 직전인 성우. 하지만 달려온 지수가 남자를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지수 역시 남자를 막아서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고 오르니도 지수를 도와 합세하는데 오히려 방어를 한 성우의 방패가 쪼개지고 맙니다. 다행히 빈틈을 본 오르니가 팔 한쪽을 잘라버리는데 그때 성우 쪽으로 남자의 일행들이 오기 시작하고 시간을 더 끌 수 없었던 성우가 남자의 목에 검을 박아 넣는데 남자를 죽이자 골드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네요. 오히려 남자를 구하러 온 일행들을 잡아놓은 성우. 이들이 골드를 벌기 위해 살인을 한 걸 알게 되는데 그 말을 듣고는 언데드들로 일행들을 처치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한호와 지수. 하지만 더 많은 희생자들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한호의 집에 도착했는데 아파트 안은 몬스터의 시체로 가득합니다. 다행히도 한호의 부모님은 멀쩡하셨는데 두 분은 아직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성우는 오크들을 어떻게 막았냐고 물어보는데 F킬러를 뿌려 퇴치했다고 하는 부모님이네요. 몬스터들이 F킬러를 싫어했나 봅니다. 한편 오랜만에 여유로운 정비를 가지는 성우네. 하지만 이곳에서 오래 버틸 수는 없었는데 근처에 오크 정찰병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호는 게시판에서 한 글을 발견하는데 영등포에 안전구역을 마련했다는 글이었습니다. 성우는 게시판의 글을 곧대로 믿지 않는데 분명 세령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네요. 한편 화성에도 안전구역을 만들 수 있다는 글을 보고는 안전구역이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 만나러 가겠다는데 그렇게 다음 목적지를 그곳으로 하고 길을 나섭니다. 그때 이들 앞을 막아서는 폭주족들이 나타나고 성우에게 삥을 뜯으려고 하는데요. 성우의 뒤에는 언데드 군대가 있는 줄 모르나 봅니다. 한편 양아치들은 무언가를 보고 달아나는데 그것은 바로 황소만한 늑대들이었죠. 늑대들은 성우네를 보고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성우는 늑대에게 슬라임을 던져버리고 시야를 가린 뒤 늑대를 뼈무기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위해 뛰어오르는 오른. 늑대의 숨통을 1본도로 끊어버리네요. 아쉽게도 레벨이 낮아 자신의 권속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성우네가 있는 곳에 와이번들이 모여들고 헬기마저 부숴버리는 힘을 가졌는데요. 이곳에서 와이번이 가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때 캄캄한 곳에서 갑자기 밝아지는 무언가. 직업카드를 고르는 시스템 창이 뜬 것인데요. 연계카드인 흑마술사를 고른 성우. 한호의 아버지는 안전구역을 만드는 개척자였고 지수는 히트맨이라는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성우처럼 강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네요. 개척자 스킬을 얻고는 화성으로 가지 않으려는 성우. 때마침 와이번도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와이번이 사라지자 폭주족들이 나타나는데 폭주족들을 이용해 상점을 찾으려는 성우입니다. 폭주족들은 자신들의 아디트로 돌아가는데 다른 일행들은 겁에 질려있는 모습. 유진이라는 친구를 보는 폭주족 리더 태성인데 유진이는 이미 뱀파이어로 변해 있었죠. 그리고 의자에 앉아 태성을 부르는 뱀파이어. 뱀파이어들은 폭주족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태성은 이틀 뒤까지 만골드를 만들어내라고 하네요. 그때 이들이 있는 마트로 들어오는 성운에. 성우는 뱀파이어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보는데 정체를 들키자 성우에게 덤벼든 뱀파이어. 하지만 대비를 하고 있던 성우에게 목이 뚫려버립니다. 목이 뚫려도 성우에게 달려드는 모습. 하지만 이번엔 지수애가 뱀파이어를 막아서고 바라숫돌 효과로 몸에 불이 붙게 되는데 그제서야 승산이 없음을 알고 뭘 원하냐고 묻고 정보를 줄 바에는 죽음을 택하려는 뱀파이어. 결국 지수의 손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폭주족들을 대신해 마트를 점거한 성우. 폭주족들의 골드를 전부 가져가는데 앞으로 뱀파이어와의 싸움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폭주족들에게 상점의 위치를 물어보는데요. 그때 갑자기 뜬 시스템 창.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를 지르는 한 폭주족. 직업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시스템 창은 그런 이들을 몬스터로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몬스터로 변하고 있는 사람들. 다 변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자고 하는 성우인데 성우의 말을 듣고 몬스터를 공격하는 오른입니다. 이들은 한 마리에 3000골드나 하는 강한 몬스터였죠. 앞으로를 위해 이들을 전부 권속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상점을 향해 가기로 합니다. 상점은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다고 하는데 그곳 역시 뱀파이어에게 복종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권속들을 데리고 중고차 매매단지로 향한 성운에. 그곳에서 뱀파이어와 싸우고 있는 몬스터를 발견하는데 몬스터는 가공할 파워로 뱀파이어를 때려버립니다. 이들은 뱀파이어에게 잡혀서 직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서로가 피칠갑이 되도록 싸우고 있는데 성우의 권속이 뱀파이어에게 다가가고 순식간에 둘을 사냥해버리는 성우입니다. 그리고 잡은 웨어베어도 권속으로 만들어버리네요. 한편 한호는 자신들과 헤어진 학교 버스를 발견하고 부대를 간다던 이들은 이곳으로 끌려온 것 같습니다. 그때 유진이 갑자기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오는데 뱀파이어 로드에게 빙의당한 것이었죠. 뱀파이어 로드는 성우에게 관심이 생긴 것이었는데 성우에게 뱀파이어의 저주를 내려버리는데요. 그러자 성우는 냅다 유진을 발로 차버립니다. 연계 직업으로 성직자를 뽑은 한호가 봐주지만 해제할 수 없는 전용 스킬인 피해 추적이 새겨진 성우. 그러자 특별 퀘스트가 생겨버리는데요. 성우는 이참에 뱀파이어들을 소탕해버리려고 합니다. 마침내 그렇게 찾던 상점을 찾아낸 성우네. 성우가 먼저 뽑기를 하는데요. 과감하게 골드를 투자해 1등 상품을 뽑아버립니다. 장인 등급 스킬인 공허의 안식처를 뽑아내고 공허의 안식처를 사용해보는 성우. 소환수 한정 인벤토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수와 한호는 뽑기에 실패했네요. 이제 뱀파이어들이 있는 소굴로 가기로 합니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 한 가지 직업을 고를 수 있다. 당신은 무슨 직업을 고르겠는가? 나 혼자 네크로맨서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24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서부와도 같은 모습의 한 마을, 그곳에 있는 한 객잔의 모습.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쪽에서 시끄럽게 도박을 하고 있는 무리가 보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아 보이네요. 그때 이 객잔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 사람들의 이목이 남자에게로 집중되는데요. 가게 주인은 외부인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네요. 그때 큰 소리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 소리는 도박하는 무리에게서 들려왔는데 아무래도 도박판에서 사기를 쳤다는 것 같은데요. 급기야는 몸싸움으로까지 번질 것 같은데 그런 양갱이라는 남자를 부르는 누군가. 바로 방금 객잔에 들어왔던 남자였는데요. 양갱은 이 장건이라는 남자를 아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양갱은 도박에서 사기치는 게 일상인가 본데 장건에게 잡히기 전에 도망가려고 해보지만 순식간에 양갱을 붙잡아 테이블에 처박아 버리는 장건. 속임수를 쓰다가 걸린 게 잘못이겠죠. 장건은 양갱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인데요. 양갱은 여기서 딴 돈이라도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러자 그 돈을 따인 사람이 나서고 장건은 자기 알바가 아니라고 하네요. 돈을 따인 남자는 흥분해서 장건에게 달려들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남자를 던져버리는 장건. 남자의 패거리들도 전부 눕혀버리는데요. 장건에게 얻어맞은 남자는 코피를 흘리면서 두고 보라는데 그 말을 하고는 냅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양갱은 자기 품에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옷가락지 하나를 주면서 팔면 돈이 꽤 될 거라고 합니다. 물건을 받고는 국수를 마저 먹는 장건. 양갱은 밖으로 나간 사람이 이곳에서 꽤나 잘 나간다는데 그의 형은 사상파라는 곳의 고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무림맹의 지부장과도 엮여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주민들도 그들을 싫어한다고 하네요. 한편 객잔 주인은 소라는 싫다며 돈을 돌려준다는데 양갱 역시 사상파가 오기 전에 나가자고 합니다.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자기 국수나 먹는 장건. 자기는 사상파가 와도 무사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때 객잔으로 들어오는 한 남자. 돈을 뜯겼던 남자가 자신의 편이라고 데려온 것이었죠. 그렇게 남자들이 장건을 둘러싸기 시작하는데 양갱은 뭔가 오해가 있다면서 슬슬 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장건의 편으로 오해받았고 남자는 장건을 손봐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장건은 오히려 침착하게 무언가 있는 사람처럼 구는데 그 모습을 보고 황군 출신이냐고 묻는 남자. 당연히 황군 출신은 아니라고 하는 장건인데 실실 웃으면서 자기가 황군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덤벼드는 장건. 순식간에 남자를 발로 차서 날려버립니다. 남자는 장건에게 맞아서 이빨이 전부 부서져 버리네요. 그걸 보고는 다른 남자들이 전부 달려드는데 몽둥이를 들고는 장건에게 덤벼듭니다. 물론 장건은 그런 남자들의 공격을 가뿐하게 피해버리고 남자들은 장건의 실력에 뒷걸음질 칩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 거기까지 하라고 하는데 그의 배지를 보니 무림맹 소속이었죠. 자신이 무림맹 지부장이라고 하는 남자. 남자는 장건이 폭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객잔 바닥에 증거가 그대로 있네요. 장건은 9대1이었다면서 정당방위라는데 장건에게 얻어맞은 남자는 빨리 체포하라고 난리고 체포하라는 말에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면서 실실대는데 무림맹 무사들은 오히려 남자의 목에 검을 들이댑니다. 오히려 사상파와 관련된 이들을 잡아가네요. 지부장은 진청석을 손쉽게 잡은 장건에게 관심이 있나 봅니다. 장건은 애써 무시하면서 그를 지나쳐가고 말을 타고는 마을을 벗어나는데 그런 장건을 뒤에서 부르는 양갱. 괜히 장건에게 붙어서는 친한 척 말을 거는데요. 그러면서 자신과 일 하나 같이 해보자고 하는데 자신은 양갱과는 반대로 간다면서 무시합니다. 길을 떠나고 어느새 밤이 되었고 야영을 하면서 밤을 보내는 장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는데요. 과거 지금 우리의 지구에 살고 있던 장건. 한 아이가 차에 치이려는 걸 몸으로 막아주는데 그렇게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이곳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었죠. 건조한 사막을 한참 동안 걸어가는 장건. 근처에서는 마차가 부서져 있고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아무래도 상단이 도적을 만났나 봅니다. 장건은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보고 말았는데요. 그대로 도적들에게로 말 몰고 오는데 도적들의 목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장건. 도적들은 도끼를 들고는 장건에게 덤벼드는데 어림도 없이 전부 목이 잘리고 맙니다. 살아남은 도적들은 자기 대장에게로 도망치는데 자기들의 상대가 아니라면서 허겁지겁입니다. 대장은 그런 부하들을 직접 처치하네요. 그리고는 그대로 장건에게 다가가는데요. 자기가 도적질한 건 그저 일이었다고 합니다. 장건은 남자의 현상금에 볼 일이 있나 본데요. 그 말을 듣고는 장건에게 덤벼들려는 남자. 둘은 순식간에 쾌검술로 승부를 가려보는데요. 장건은 남자와의 승부를 쉽게 이겨버립니다. 그렇게 승부를 마쳤을 때 누군가가 장건을 부르는데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장기는 피했어도 피를 너무 흘린 남자. 남자는 초면에 미안하지만 부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신의 아들을 마차에 숨겨놨다고 합니다. 사흘거리 청산곡이라는 마을에 데려다주면 살해를 하겠다는데 자신의 애보기 못한다면서 손을 드는 장건. 남자의 상처에 점혈을 짚어버리는데요. 맨손으로 사람의 몸에 점혈을 한 것에 놀라는 남자. 이 세계에서 점혈은 숙련된 의원이 침을 박아넣는 것이었죠. 맨손가락에 내공을 담아 점혈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로지 맹공만이 제일 일무공으로 인정받기 때문이었죠. 한편 점혈을 하고 아들을 만난 남자. 하지만 곧이어 아들의 앞에서 쓰러지고 마는데요. 긴장이 풀려서 기절한 것뿐이라고 하는 장건. 그렇게 말하고는 도적들의 말을 가져오는데요. 그러면서 도적의 목패를 챙깁니다. 청산곡을 향해 여정을 시작하는 세 사람. 한편 이들이 떠나고 잠시 뒤 다른 무리가 도착하는데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청산곡을 향하는 사람들. 남자의 몸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 그때 뒤에서 이들에게 따라붙은 무리들이 보이고 장건은 남자에게 청산곡으로 먼저 출발하라고 하는데 결국 장건을 못 이기고 먼저 출발하는 남자. 그렇게 장건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과 조우하고 이들은 바로 적사단 1호 대장 감상청과 부하들인데 장건은 그들에게 김순덕의 목을 던지고 그것을 보고는 분노하는 감상청입니다. 그렇게 부하들은 장건에게로 달려드는데요. 당연하게도 장건에게는 어린아이와도 같은 실력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부대장이 붙어 검을 휘두르는데 부대장마저도 장건에게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감상청. 다른 이들과는 다르다는 듯 기운을 끌어올리는데요. 마공은 일방적인 방법에 비해 빠르게 내공을 모을 수 있는데 많은 무리민들은 그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촉패마왕 항우 이유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공을 익혔죠.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인이 되고 맙니다. 감상청의 내공에 놀라는 장건. 심지어는 맞대고 있던 검이 부러지고 말았는데요. 그것을 보고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검을 드는 감상청. 하지만 검을 피해내고는 장건을 먹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정신 못 차리는 턱에 어퍼컷을 날려버리는데 그렇게 감상청을 처리하는 장건입니다. 장건이 이들을 처리하고 조금 뒤 장건의 뒤를 따라온 이들이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감상청을 처리해버린 장건을 보게 됩니다. 무리 중 한 명은 장건에게 곧바로 다가가고 자신을 무린맹 순찰대인 적세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는 감상청의 실체를 살펴보는 적세인. 그의 품속에서 마공비급을 찾아내는데요. 곧바로 마공비급을 불에 태워버리고 맙니다. 장건은 혹시 현상금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적세인은 흔쾌히 자신이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세인에게 채권을 받아 떠나는 장건입니다. 청산곡에 도착해 남자와 조우하는 장건. 다음날 남자의 처제를 만나러 함께 가는데요. 아이를 보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여인. 남자를 구해준 보상으로 돈주머니를 건네는데 여인과 함께 실력 좋은 대장간을 찾아가고 받은 돈으로 무기를 하나 장만하는 장건. 그리고 표국으로 가서 채권을 돈으로 바꾸기까지 합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청산곡을 떠나는 장건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오늘도 도박을 하고 있는 장건.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탕진해버린 그입니다. 그때 객잔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오고 앉아서 여유롭게 음악을 감상하는 장건입니다. 그때 객잔으로 들어오는 세 사람이 보이고 그들은 음악을 연주하는 여인에게 다가가는데 산동제가의 사람들이라면서 호통을 치는 모습. 말이 통하지 않자 검을 뽑고 달려드는데 여인은 경공을 사용해 손쉽게 검을 피해냅니다. 그리고는 공중에서 암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암기술로 무사들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립니다. 산동제가의 무사들에게 맞서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네요. 그 모습을 보고는 박수를 치는 장건. 여인은 객잔 주인에게 다가가 미안하다면서 수리비로 쓰라며 돈주머니를 건네주기까지 합니다. 한편 다음날 장건은 다시 길을 나서는데 근처에서 여인과 대치하고 있는 한 남자. 문장을 보니 산동제가의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장건은 절벽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데려가기 위해 말까지 죽였었는데 장건은 귀찮은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의 말인 조조가 나서라고 그를 밀쳐냅니다. 결국은 그들의 앞으로 뛰어내리는 장건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오는 장건을 보고 놀라는 두 사람. 여인은 어제 객잔에서 본 사람인 것을 눈치채는데요. 남자는 제가와 관련된 일이라면서 그냥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려온 이상 그냥 갈 마음은 없었던 장건. 남자는 순간적으로 장건의 기운을 느끼게 되고 이대로 검을 뽑는다면 무조건 베인다는 걸 느낀 남자. 어디서 이런 고수가 나타났는지 당황하는데 검을 거두고는 어디 출신이냐고 묻는데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인을 내버려두고 다시 물러나는 남자네요. 여인은 자신은 감산성의 주여랑이라면서 감사하다는데 장건은 그렇게 일을 해결해주고는 가려고 하고 이런 실력자를 그냥 보내기 싫었던 주여랑. 말을 타고 가는 장건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도와준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황군의 무공을 전수해주겠다고 합니다. 정급 무공인 기본공이라도 천년간의 역사가 담겨진 무공. 그럼 황군의 무공을 견식하고 싶었던 장건입니다. 그렇게 장건은 주여랑을 도와주기로 하는데요.
한편 그런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이들은 두 사람을 쫓아가는 듯 합니다. 밤이 되고 두 사람은 야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의 기척을 느끼게 된 장건. 자신들을 쫓아온 살수들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경계태세를 취하는 장건. 객잔에서의 모습을 기대하겠다면서 흩어지는 두 사람입니다. 장건은 손쉽게 자객들을 상대해 나가고 순식간에 4명을 전투불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칼날이 무뎌져 있었고 단칼에 죽일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건은 동료들을 데려가 치료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동료를 얻고 사라지는 살수들. 언제 또 살수들이 올지 모른다면서 밤을 새서 이동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목표로 했던 마을에 들르기로 하는데 마을에서 자신의 편에게 연락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을로 도착해 전서구를 날리러 가는데 악가산장으로 전서구를 날립니다. 그리고는 이동하기 위해 질 좋은 말 한 필을 사는데요. 그렇게 근처에 있는 은신처로 향하는 두 사람. 오랜 기간 함께하면서 두 사람을 사랑을 하게 되네요.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날 오랜만에 긴잠에서 깨어나는 장건인데요. 자신의 옷가지 위에 올려져 있는 쪽지를 발견합니다. 주여랑은 위험하니까 쫓아오지 말라는 글을 써놨네요. 거기다 자신의 말까지 데리고 사라졌는데 주여랑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 장건입니다. 그런 장건에게 날아오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자신에게 날아오는 채찍을 피해내고 한 무리민이 자신을 노리고 채찍을 던진 것이었죠. 그리고 그 무리민 옆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 바로 자신에게서 도망쳤던 주여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여랑은 장건을 속였던 것 같은데요. 이들은 하북연가의 무사들이라고 합니다. 하북연가는 제가와 같은 고대 세가, 신대륙과 중원에 걸친 두 세가의 이권 다툼에 휘말린 것입니다. 주여랑은 산동제가로 가서 공작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제가의 공자를 자진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죠. 한편 장건의 뒤를 포위하는 다른 무사. 그렇게 넓은 공터에는 긴장감이 맴도는데요. 뒤에 서있던 무사가 먼저 장건에게 달려드는데요. 순식간에 남자가 던지는 채찍을 잘라버리는 장건. 그리고는 남자에게 접근하는데 순식간에 장권으로 남자에게 치명상을 줘버립니다. 하지만 그 덕에 뒤에서 튀어나온 무사에게 빈틈을 보이고 그대로 창에 가슴을 찔리고 마는데요. 가슴에 창이 꽂힌 채 무사를 상대하고는 꽂혀버린 창을 바로 빼버리는 장건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이번에도 이겨내는 모습. 한편 그의 뒤를 쫓아온 살수들은 이 광경을 보고 있는데 장건은 결국 주여랑마저도 베어내고 말고 쓰러진 주여랑에게로 다가가는데요. 주여랑은 자신의 최후를 장건에게 맡기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신과 정을 통한 여인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살수들이 장건에게 다가가고 장건의 실력에 감탄했다고 말을 거는데 그들은 주여랑의 협잡질에 당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장건의 말인 조조가 나타나고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애마와 인사를 나누는데 그대로 말을 타고는 사라지는 장건입니다. 그 시각 무림맹 본부, 무림맹 전보조직 비선을 만난 2명. 장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별게 없다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내장이 망가진 도적. 그들은 장건을 황군으로 오해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천권은 황군 내에서도 잊혀진 권법, 위력 때문에 갑근무공으로 분류되어 보관 속에 있었죠. 그런 무공을 어린 나이인 장건이 쓸 리가 만무했습니다. 반면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정보는 전부 가지고 있는 비선. 그렇게 정보를 가지고 나서는 무림맹 무사들인데 비선의 정체는 바로 양괭이였습니다. 그 역시 장건의 정보는 많이 알 수가 없었는데 가족과의 불화를 겪고는 집을 나온 장건은 중원을 떠돌다가 신대륙에 왔다는 것이었죠. 무림맹도 황실도 모르는 고수의 출현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한 계곡. 한 소녀가 계곡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요. 물에서 섞여오는 피를 보게 되는데 깜짝 놀란 소녀는 피가 흘러나오는 방향을 보고 그곳에는 쓰러져 있는 장건이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어느 곳에서 눈을 뜨게 된 장건. 원주민의 언어로 말을 걸어보는데 자신들의 언어를 쓰자 신기하게 쳐다보는 원주민. 장건을 잘생겼다고 말한 비랑은 갑자기 뛰쳐나가고 생각보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네요. 비랑이 발견한 장건을 부족 사람들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비풍은 혹시나 위험한 상황인지 물어보는데 자신의 처지를 말해주는 장건입니다. 비풍은 족장이 그를 보자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족장의 거처로 이동하는 장건. 부족장은 알 수 없는 신기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부족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장건.
부족장 역시 자신의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빨간 눈으로 장건을 빤히 쳐다보는데 그가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부족장입니다. 그녀 역시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다는데 장건에게 돈을 받고 무공을 가르치냐고 묻고 상대를 좀 해달라고 하는 부족장인데요. 부족장과 이야기가 끝나고 다가오는 비풍, 무리민과 싸우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젊은 원주민 몇 명이 중원인 몇 명과 찾아왔었다는데요. 100년 넘게 살아온 이 땅을 팔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얼마 전 무장을 하고는 다시 왔었고 돈을 주고 땅을 구매했다면서 이곳에서 벗어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젊은 원주민이 부족 전체를 팔고 도망간 것이었죠. 이들에게 땅이란 조상의 유산이었습니다. 중원인들은 자기들끼리 짜서 이들을 속이는 것이었죠. 장건은 그들이 이 땅을 노리는 이유를 궁금해하는데 비풍은 이 계곡 어딘가에 금광이 있다고 합니다. 장건은 당장 내일부터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인 원주민 전사들, 전투를 치르기에는 무리 없어 보이지만 원주민 전사 한 명과 대련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마침 그들도 장건의 능력이 궁금했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는 장건. 상대하는 원주민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진짜 힘을 보여주겠다면서 온몸에 기운을 끌어올리는데 그러자 움직임이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럼에도 장건의 상대가 되지는 못하네요. 장건의 놀라운 실력을 보고 멍해지는 원주민들. 방금 썼던 힘을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그가 사용한 것은 정령의 힘이라고 합니다. 단전이 없음에도 내공과 비슷한 힘을 낼 수 있었죠. 그때 비랑이 정령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은 일족 사이에서는 비밀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원주민들을 훈련시켜주는 장건. 숲속을 돌면서 함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건은 무기를 선보는 비랑을 찾아가는데요. 비랑은 정령에 대해 궁금하지 않냐고 묻고 장건은 비랑에게 정령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는데 때가 되면 정령이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장건은 뭔가를 확인한다며 손을 달라고 하고 비랑 역시 중단전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무리민이 손을 달라고 하면 함부로 주지 말라고 하는데 고수들은 경맥을 잡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비랑은 장건에게만 손을 주겠다는데 그렇게 말을 내뱉고는 부끄러워서 도망가네요. 시간은 흘러 나흘이 지나고 원주민들에게로 말을 타고 오는 무사들. 이들을 발견해내는 비풍과 비랑입니다. 옥피상단 상단주 강룡이 무사들을 데리고 온 것인데 같이 온 남자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한 핑계라고 합니다. 그때 앞서가던 무사들에게 멈추라고 하는데 발밑에 함정이 있는 걸 몰랐던 무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는 장건. 원주민들에게 사기치는 건 징역행위라는데 강룡은 이미 자신은 땅을 샀다고 소리칩니다. 어디에선가 날아온 사살이 가슴을 감통하고 강룡은 옆에 있는 남자에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남자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네요. 흑사라고 부른 남자의 옆에서 쓰러지는 강룡. 비랑의 화살 솜씨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우두머리가 죽자 무사들은 혼란에 빠지고 흑사는 이것을 노리고 있었다는 듯 웃는데 그때 퍼지는 이상한 알싸한 향. 향을 맡고는 뭔가 눈치챈 장건입니다. 하지만 이미 원주민들 역시 그것을 들이마신 후였고 방법은 이것뿐이라면서 고뇌하는 장건. 사자후와 함께 발로 쌍을 세게 구르는데 사자후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흑사. 하지만 뒤에 있는 무사들 역시 멀쩡해 보이고 파사에 힘이 없는 진짜 사자후가 아닌 걸 깨닫네요. 흑사는 무사들에게 자신을 따르라면서 원주민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품에서 암기를 꺼내고는 가장 반대했던 무사를 일격에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힘으로 무사들을 통제해버리는 흑사. 무사들은 흑사의 말대로 원주민들을 공격하려는데 그때 장건이 원주민들에게 사인을 주고 계획대로 녀석들을 숲속으로 유인하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원주민들을 보고는 따라가는 무사들. 장건은 흑사와 단 둘만 남게 됩니다. 흑사는 장건에게 암기술을 날려보지만 어림도 없고 장건에게 점점 밀리기만 하는 모습. 원주민들도 무사들을 상대로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화살로 원주민들을 도와주는데 바로 어린 전사인 비랑의 활솜씨였죠. 장건은 흑사의 실력에 꽤나 놀라고 있는데 빠른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는 흑사는 장건의 실력이 아깝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장건의 빈틈을 보고는 파고드는데 그때를 노리고 있던 장건의 검술. 흑사는 몸에 3개의 검상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흑사를 처치하는 데 성공한 장건이네요. 원주민들 역시 침입자들을 처치하는 데 성공하고 이들의 신분을 증명할 만한 물건은 없다는데 몸속에서 발견한 이상한 부적만이 전부였죠. 그 부적을 보고는 비랑이 뒤로 물러나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낀 장건은 부족장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부족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건. 자신이 발견한 부적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의 목적은 아마도 황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족장은 이 계곡에는 정령님이 계시다면서 그들이 떠나지 않으려는 것도 정령이 여기 있기 때문이랍니다. 무림에서는 영물들을 오로지 무공의 상승을 위해 죽이는데 그 부적 역시 마찬가지로 정령을 끌어내리는 것이랍니다. 그날 밤 원주민 부족에는 축제가 열리고 장건은 자신이 발견한 부적을 태워버리는데 갑자기 한 꼬마가 나타나 그에게 말을 걸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장건은 그가 바로 정령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정령은 고맙다면서 보답이라며 무언가를 주는데 조그마한 영단 같은 구슬 하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훌쩍 사라져버린 정령이죠. 다음날 이른 아침 원주민들은 모여있고 장건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비랑이 뛰어오는데 이미 멀리 떠나고 있는 장건의 뒷모습만이 보입니다. 무공이 실존하는 세상에 환생한 주인공. 바다 너머의 땅은 그가 알던 세상이 맞을까? 무림 서부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25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